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 주말에 $750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놀라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한 발언 이후에 주가는 더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됐으면 이건 분명히 경기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보내는 시그널인데 그거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고, 그러니까 한 50베이스 포인트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실망을 해서 주가가 좀 떨어졌었지요. 그러면 제롬 파월은 뭘 보고 금리 스프레드도 안 보시는 분은 아닐 건데 어떤 근거로 해서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좋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슈를 주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말을 왜 어떤 근거로 인해서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스페셜 리포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경기 선행지수는 보통 10개 정도의 서브 지표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신경제, 지금 이제 구경제가 아니라 신경제라는 말씀을 꽤 오랫동안 드려왔는데요. 신경제 하에서는 좀 유용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 선행지수가 경기 예측이라고 하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특히 이제 금리 스프레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지수에서도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높은 게 유동성인 거 아시죠? 경기 미래 경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10개의 선행성을 가진 지표로 모아놓은 것이 경기 선행지수인데 그중에서 금리 스프레드는 10.58%의 중요도를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금리 스프레드 축소나 혹은 심지어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경기 침체를 더 이상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미.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시장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새벽에 보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한 100분 정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아주 큰 현장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60분 정도를 모셔갔습니다. 그러면 40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럼 100분 있을 때하고 40분 남아 있을 때하고 인건비가 같지는 않겠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날에 30명 정도가 다시 또 채용이 됐습니다. 10분 남았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지금 계속 현장이 생기고 있다면 이 10분을 모셔가기 위해서 임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저임금 국가에서 새로운 인력을 계속 충원시켜 줄 수 있다면, 무한대로 충원시켜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아무리 우후죽순으로 많은 현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계속 대기 인력을 100분 정도로 유지시켜 줄 수 있다면요. 급여가 그래도 올라갈까요? 임금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본시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과거 구경제 시절에는 하나의 경제 블록 안에 있었던 그 돈의 수치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서 누군가가 계속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시장에 있는 돈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계속 시장에 있는 돈을 갖다 쓰면 쓸수록 돈들의 유동성은 줄어들게 되죠. 왜?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돈들의 가치는, 그러니까 보유 가치는, 금리는 자꾸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르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넘어서게 된다면 금리가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하게 되고 경기가 침체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어 있었죠.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구경제의 금리 정책은, 연준의 금리 정책은 가장 영향력 있고 그리고 통제 가능한 방법이었다라는 부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보면
이 경기 흐름의 어떤 기준점은 반드시 금리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군데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사계라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거기에서도 기준점은 금리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적혀 있지요. 하지만 이 부분이 신경제에서는 크게 바뀌게 됩니다. 무한유동성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져서 누군가가 투자를 한다고 그런다면 투자를 해도 투자하는 만큼 돈이 필요한 만큼 신규 유동성을 계속 인젝션 해주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경제 블록 안에 돈이 그러니까 유한해야 수량이 유한해야 이게 자꾸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건데 늘 똑같은 수준을 그러니까 마치 노동시장에서 100명을 꾸준히 유지해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임금이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처럼 금리도 오를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결국은 제가 늘 제로를 향해서 수렴할 것이라는 말씀을 수년간 드려왔던 것이죠. 지금도 연준 창고에서는 지금 따끈따끈하게 찍어낸 신규 화폐가 늘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계속 인젝션을 해주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장기 금리가 오를 수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난 10여 년 동안 경기가 좋아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가만 올랐을 뿐이죠. 경기가 좋아져야만 기업들이 투자를 할 텐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했죠. 그래서 기업이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중에 일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거의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소위 현금 유보금이라는 것이 미국 기업 얘기라는 겁니다. 현금 유보금이라는 것이 사상 최대 규모까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기업가예요. 미국에 있는 기업가입니다. 지금 내 창고에 현금이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내려준다고 해서 은행 돈을 굳이 빌려서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 100bp 정도 내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늘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행복한 세상이 열릴 것 같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굳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는 없다. 내가 지금 이미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투자를 유인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금리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려면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단기채는 그만큼 위험이 작기 때문에 금리의 구성 요소가 리스크 프리미엄도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기 금리일수록 금리가 높은 것이 정상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멀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곡선이 험불도 되거나 아니면 이게 거꾸로 꺾이게 되면 이런 경우를 비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 스프레드가 확장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유한했기 때문이죠. 시장에 돈이 유한했기 때문에 그 돈을 계속 갖다 쓰면서 돈의 가치, 보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금리 상승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무한 유동성의 시대인데다가 게다가 지금 기업들이 돈을 안 빌려가니까 시장의 돈들은 꾸준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금리 스프레드가 높아질 이유가 애초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금리 스프레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플래트닝해진다고 그러죠. 편편해지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 비밀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팩트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100bp 정도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꾸준히 스테디하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떨어지다가 그 절반은 8월 달에 급락을 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시 금리가 100bp 떨어졌지만 7월까지 한 50bp 떨어지고 8월 달에 50bp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을 좀 기억을 단단히 해 두시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무한대의 유동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신경제에서는 결국 금리는 제로를 향해서 수렴하게 될 것이다. 여러 번 들으셨죠?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금리는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제로를 향해서 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기역자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8월 달에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또다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일단 지난 7월 말에 미국의 부채 한도가 유예됐죠. 2021년도 7월까지 2년 정도 유예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서는 어떤 걸 발표했냐면 유예가 됐기 때문에 현금 보유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금을 찍어낼 수는 없죠. 찍어내는 건 연준이 하는 일이고 미국 재무부에서도 빚을 내야 되는데 현금 보유 부분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단기채를 발행해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무성 채권을 TB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트레저리 반드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발행을 하는데 단기채를 발행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장에 단기채를 발행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단기채가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단기채는 많아지게 되죠. 어떤 거든지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역상관 관계 있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미국의 단기 금리는 채무성 채권의 단기채 발행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단기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연준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무역 전쟁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양적 완화를 8월부터 재개를 한 건 아시죠? 알게 모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200억 달러의 장기채를 구매하는 그런 흐름에 있었습니다. 자, 장기채를 구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장기채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장기채 가격은 올라가고 장기채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성하고 연준의 행동이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게 되면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이렇게 인버스되는 커브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수급적인 이벤트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런 흐름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모기지를 통해서 구매하신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게 30년 동안 갚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갚아나가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져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잘 안 살려고 그러겠죠.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금리가 떨어졌을 때 요걸 리파이낸싱 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 구매자한테 줬습니다. 그럼 지금 맘 놓고 사.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 낮은 금리로 너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바꿔줄게 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더 낮은 금리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채권 MBS라고 그러죠. Mortgage Backed Securities 그래서 MBS인데 요거를 코를 불러서 청산을 해버리고 새롭게 더 낮은 금리의 채권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까지 오니까 미국의 주택 구매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달에 들어가는 소위 원리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 그럼 은행 가가지고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커다란 흐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꿨어요. 낮은 금리로.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그러면 그 MBS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의 주택을 갖다가 이제 사는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매달 원리금을 주는데 은행은 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MBS라고 하는 채권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규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MBS라고 하는 채권이 자꾸 청산이 되는 거야. 이게 조금 있으면 청산되고 30년짜리인데 자꾸 청산이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소위 재투자 리스크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채권 위험 중에서 가장 큰 위험 중에 속하거든요. 여기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MBS를 기피하는 흐름이 생겨버립니다. 이거 재투자 리스크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라고 해서 트레저리 반드로 미국 국채로 옮기는 흐름이 생기게 돼요. 이 도도한 흐름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 JP모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 흐름만 가지고 생긴 미국 국채 10년물에 대한 매수세가 무려 4천억 달러에 달한다. 4천억이 아닙니다.
4천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8월 달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 불지를 수 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8월 달에 미국의 장기 금리가 급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된 것이 경기적 요인 때문이냐? 딱 경기적 요인 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박 이사님 뭘 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시장을 딱 느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심리 지표입니다. 최근에 심리 지표가 표준 편차 1까지, 그러니까 시그마 1이라고 그러죠. 시그마 1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에서 가운데 부분 34.1, 34.1. 그래서 68.2%가 그 넘는 사람들이 시장을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유, 표준 편차 1시그마라고 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건 상당히 편중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과거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것 같은데요. 이 투자 심리가 기록이 됐던 것은 1987년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1시그마 바깥으로 나갔던 것이 제 기억으로 5번, 6번밖에 되지 않아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미국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나게 만들었던 것이 저축 대부 조합 파산이, 줄파산이었죠. 그때 이제 정부가 용인을 해서 마음껏 그냥 막 예전에 모기지 위기하고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대출을 해주다가 갑작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위 시스템 리스크, 그 많은 저축 대부 조합들이 부도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줄파산을 했었죠.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가 아주 거세게 커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1시그마 바깥으로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2000년대 주식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2000년도에 1999년도엔 주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 소위 IT 버블이 꺼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한 해에만 4분의 1 딱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해 12월 달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렸었는데 그때 극외치로 익스트림 밸류로 투자 심리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금융위기가 가장 최고조에 있었던 것이 2009년도 연초거든요. 그때도 원시그마 바깥쪽으로 투자 심리가 이탈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도 3월 달에 주가가 반등을 해서는 2011년도에 또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S&P에 의해서 트리플 A 등급이 AA 플러스로 감등되게 되죠. 그때 이제 달러의 세상은 끝났다, 이제 시장은 끝났다, 이런 아주 안 좋은 투심들이 지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에 중국의 위안화가 급락을 하면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1조 달러 가까이 빠져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이러다 붕괴되지라는 그런 두려움에 또다시 원시그마 바깥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해서 몇 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투심이 악화되면 주가가 더 떨어지느냐. 원시그마 바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주가가 하락을 하긴 하겠지만 얼마 머지않은 곳에서 반등을 주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 30년 동안 이렇게 회고를 딱 해보면 과거의 생각을 쭉 해보면 공포심이 극에 달했을 때는 거의 바닥에 가깝다라는 것은 진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도 투심이 원시그마 바깥으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누구를 만나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시진핑과 트럼프가 지금 너무 심각하게 시장을 찍어 누르고 있다라는 거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또 아베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좀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홍콩 시위 사태도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중동도 이란과 미국과의 계속되는 그런 충돌, 그리고 저 유럽으로 가게 되면 브렉시트, 또 이탈리아 연정도 지금 붕괴됐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익숙한 악재들이 지금까지 우리 투심을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투심이 억눌려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때가 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워낙 좀 이렇게 범위가 넓고 너무 다양한 그런 악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가 바닥일 것이다라는 것을 딱 꼬집어 드릴 수는 없어요. 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 중국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이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전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그게 이제 마지막 고래가 떠오르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요걸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닥이 어딜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원시그마 바깥으로 이미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중요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누가 알려줄 것이냐? 아시다시피 드림팀이 알려줄 거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한 3주 전, 4주 전부터 저는 드림팀에서 뭔가 매수 신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칼을 갈면서 매수 신호가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